127페이지 실전 모의고사 4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윤리학은 도덕 명제에서 옳음, 의무와 같은 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 도덕적 자마에서 사용되는 단어와 문장의 의미 연구에 주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양한 윤리학의 구분 중에서 메타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를 보시면 윤리학은 도덕 원리가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반이 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 도덕 원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 제시에 주력해야 된다라고 해서 도덕 이론, 원리가 이론이 되겠죠.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도덕 원리를 핵심 과제로 탐구하는 것은 이론 윤리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론 규범 윤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윤리학은 도덕 판단의 과정의 논리적 타당성 분석에 주력해야 된다. 그러면 메타 윤리학의 설명이네요. 그러면 1번이 정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번이요. 윤리학은 사회의 도덕적 관행을 경험적으로 설명한 것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으면 기술 윤리학이 되시겠죠. 3번 윤리학은 도덕적 용어의 개념을 가치 중립적으로 분석한다 그러시면 메타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윤리학의 도덕 이론의 정립이 아닌 구체적인 도덕 문제 해결을 주된 목표로 삼으면 응용 윤리가 되겠죠. 실천 규범 윤리학이 되겠습니다. 5번 윤리학은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객관적인 기준이 곧 규범이 되겠죠. 규범이 되겠죠. 그러면 가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라고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멩이와 달리 생쥐는 길바닥에서 걷어차이지 않는 이익관심을 받는다. 이익관심 얘기를 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유정성은 이제 우리가 감정이 있는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유정성이라는 말은 쾌고감수 능력이라고 쾌고감수 능력이라고 그냥 보고 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싱어인데요. 공리주의 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말은 누가 한 거냐면 벤담이 하신 말이에요. 벤담이 하신 말인데 여러분이 싱어 정도로 찾아보셔도 크게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을을 보시면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지 않는 것은 간접적으로는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간접적인 의무, 직접적인 의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이분은 칸트다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런 행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도덕성이 이로운 자연적 소질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이 자연적 소질, 자연적 경향성이라는 것이 도덕적이지는 않지만 도덕성을 발달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간접 의무다. 이렇게 보시는 칸트의 주장입니다. 1번 보시면요. 쾌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은 인간과 동등하게 대우. 이게 싱어여도 동등하게 대우는 안 되죠. 동등하게 대우는 안 됩니다. 동등하게 고려만 되겠죠. 2번 인간의 이익 관심에 따라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인간이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이 주체가 되는 거고 동물은 그냥 객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동물도 나름대로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 인간과 동등하게 고려해줘야 된다. 동등한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리주의의 맥락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익 관심에 따라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3번 동물의 학대는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를 반하는 행위다. 이게 이제 칸트가 할 수 있는 말이죠. 인간은 도덕성을 길러야만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이 동물이나 자연을 함부로 대하게 됨으로써 인간의 도덕성 향상을 못하게 하는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거죠. 도덕성 향상을 위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거죠. 4번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동물은 직접적인 도덕 의무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동물은 아까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이죠.
5번 이익관심을 갖는 동물은 그 자체로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당연히 을이 아니겠죠. 그 자체로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건 인간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찾으시면 되시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최선의 역량에 따라 자신의 개인적 삶의 계획을 추구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부모들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녀의 유전적 특질을 고정시켜 놓은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우생학적 간섭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자신의 유전적 소질이 일정 목적을 가지고 조작되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신의 유전적 특질을 고정시켜 놓으며 이는 해당 인격체의 일정한 삶의 계획을 강요하고 삶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서 아무런 제약 없이 자신의 삶에 대한 유일자로서의 자신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니까 우생학적 관심을 하지 말아라 라고 보는 입장이죠. 보통은 이런 표현은 하버마스 선생님이 많이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우생학적 간섭을 하게 되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자녀 역량을 가하기 위해 우생학적 간섭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요거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2번 우생학적 간섭은 주체적인 삶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자녀에게 우수한 소질을 물려주는 우생학적 간섭은 허용 아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우생학적 간섭은 다양한 삶에 대한 자녀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게 한다. 조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5번 우생학적 간섭은 자녀와 부모 간의 평등한 인간관계 형성에 기여한다라고 하는데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니까 평등하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네요. 사회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고 사회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이다. 정의와 평등의 이기심의 상호투쟁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사람들의 이기심을 억제하고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면 사회는 이기심에 대한 제재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 이기심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이 강제력을 도덕적 이상의 실현 도구로 삼는다면 이성은 강제력을 사회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강제력을 지금 사회를 위해서 사용해라 라는 거죠. 사회 합리적인 세력에 가장 잘 어울리고 위험성이 가장 적은 형태로 강제력을 선택할 거다. 강제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택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학자는 니부어 선생님이 되시겠죠. 니부어입니다. 자, 1번 개인의 이성은 집단의 이기적 충동 억제에 한계가 있는가? 개인의 윤리, 집단의 윤리, 집단의 문제인데 개인 윤리만으로는 집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2번 사회 합리적 요소에 부합되는 강제력을 사용되는가? 그렇죠. 사회 합리적인 요소에 부합하는 이걸 다른 표현을 이야기하면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맞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3번 집단의 이기심은 다른 집단의 이기심에 의해서 견제될 수 있는가? 여기는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견제할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세력 균형이 견제가 가능하기는 하죠. 그 다음에 4번 합리적인 강제력은 사회의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의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는데 합리적 강제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선의지의 통제를 받으면 합리적이게 되겠죠. 사회의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는가? 그렇죠. 실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도덕적인 개인이 승인한 제재만이 집단의 이기심을 억제할 수 있는가인데요. 요거는 좀 중요하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합리적인 강제력이라고 해서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이라고 하지만 강제력 자체가 비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인 수단입니다. 이게 강제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도 도덕적인 개인, 즉 합리적인 개인이 봤을 때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비합리적인 수단인 강제력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도덕적으로 인격이 높은 사람들이 승인하지 않는 강제력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강제력이 없어도 누구나 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덕적인 개인은 승인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삶이 있다 했다. 본래 삶이 없었거나 기가 변해서 형체가 되었고 형체가 변해서 삶이 되었으나 다시 변해 죽음이 된 것이니 이는 사계절의 흐름과 같다라고 해서 자연의 흐름처럼 기가 변해서 삶도 되고 죽음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도가 사상의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장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을 보시면 삶을 도피하거나 삶을 중단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이 닥쳐왔을 때 죽는 것을 예상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죽음이 오면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으니까 죽음은 경험할 수 없어, 이렇게 보는 사람이죠. 에피쿠로스 사상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삶과 죽음의 분별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그렇죠. 이게 도가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니은 삶과 죽음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고통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요 말은 도가가 아니라 불교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이죠. 삶을 고통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디귿,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쾌락과 고통도 경험할 수 없다. 그렇죠. 죽음 이후에는 모든 감각이 소멸되기 때문에 쾌락이란 고통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리을, 가불이라고 되어 있고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준다. 그렇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두 분 다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티글 리을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6번 문제는 조금 좋은 문제, 중요한 문제, 여러분이 공부하시기에 조금 봐줘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6번 보시면요. 감 먼저 봅니다. 국가 권력 또는 입법부의 권력은 모든 사람에게 재산을 보장해줄 의무를 지닌다. 재산권을 강조하고 있네요. 개인의 재산권을 강조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자연 상태에 가졌던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양도하셨어요. 자연 상태에 있었다가 개인의 권리를 입법부에 양도를 했다라고 하는 건 사회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사회계약을 맺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사회계약 설이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입법권은 인민의 평화와 공공선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입법권에 제한을 두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양도를 모두 다 한다가 아니라 일부만 양도한다라고 봐야 되니까요. 로크 선생님에 대한 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을을 보겠습니다. 국가의 권력은 계약의 이행에 강제, 절도 행위의 금지 등으로 제한되어야 된다. 이러한 최소국가의 역할만 하셔야 된다네요.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발생하며 누구도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최소국가는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서는 최대로 포괄적인 국가로 남는다라고 해서 최소국가 이상적이다라고 보고 있네요. 노직 선생님이 대표적인 사상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국가의 자의적 권력 행사에 대해 인민은 저항할 권리가 없다 돼 있는데 로크는 대표적인 저항권 주장하는 사상가죠. 없다 그랬으면 틀렸네요. 2번 국가는 인민의 자유 보장에 반하는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돼 있는데요. 모든 그 권한을 국가에게 양도한 게 아니니까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계약설이기 때문에 인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로크의 사회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소유물이 이전된 결과에 대해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전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 잘못된 소유물의 이전인 경우에면 이제 교정이 필요한 거죠. 교정을 위한 재분배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시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떤 경우에도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국가는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노직 선생님은 정당한 근로에 대한 세금은 강제노동과 같다라고 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라 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도 해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노직에 있어서는. 5번 국가는 개인의 소유권이 침해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된다. 그렇죠. 5번은 둘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회계약서이었든지 노직의 이야기였든지 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5번이고요.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진 사람이 윗자리에 앉아 있으며 농부는 힘써 밭을 갈고 상인들은 재화를 늘리고 선비들은 관직을 다하고 농부는 농사를 짓고 상인들은 장사를 하고 선비가 벼슬살이 하는 것은 모두 예에 의한 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유교 사상가다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유교의 그 예라고 하는 도덕성에 의해서 농부, 상인, 선비 여기 공인이 빠졌는데 이렇게 산업공상으로 예에 의한 사회적 지위가 분배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순자 선생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교까지만 아셔도 문제를 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을 보겠습니다. 철인 왕 얘기가 나왔네요. 벌써 우리 플라톤이라고 하는 것을 찾으실 수가 있고, 자, 얘기 설명을 보면 타고난 성향에 따라 각자의 각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나라가 올바르게 된다. 정의가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플라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1번 예법은 사회적 역할을 구분해주는 기준. 그렇죠. 누가 선비인지 누가 농부인지 이거는 예법이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기준입니다. 2번 통치자가 덕으로 다스려야 분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덕으로 다스리는 것도 맞고 분업도 맞죠. 그래서 맞고요. 3번 개인의 타고난 성향에 따라 사회계층이 구분할 수 있다. 그쵸. 타고난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치하시는 분이 될 수도 있고 군인 계급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4번 철인과 달리 군인과 생산자는 서로 역할 교환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플라톤은 모든 계층에서 역할 교환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시고요. 5번 인간이 통치해야 할 이상적인 인간이 통치해야 할 사회가 조화로워질 수 있다. 그렇죠.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순자에서는 예법에 통달한 사람이 되겠고요.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철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야지만 조화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8번 보겠습니다. 환경 문제네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혜는 오직 기술과 학문에 달려 있어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오로지 복종함으로써 복종시킬 수 있다. 이 지식은 인간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이컨 선생님의 표현이죠. 을 보시면 생명공동체 얘기 나오고 있고요. 개체들의 권리를 존중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게 전체주의가 아니라 개체주의다. 요걸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개체들은 단순히 생존한다는 것을 넘어서 지각과 기억, 선호와 복지 등을 가진 삶의 주체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요 말은 레건이 할 수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개체들 중에서 지각, 기억, 선호, 복지 이런 것들을 가져야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인 존중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병씨는 흙, 물, 식물, 동물, 자연 상태로 존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대지윤리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대지윤리는 인류의 동료 구성원에 대한 존중, 생명공동체 자체, 생명공동체 여기는 자체가 되겠네요. 그럼 전체주의란 얘기겠죠. 이에 대한 수호를 동반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레오폴드 선생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갑은 베이컨, 을은 레건, 레오폴드, 병은 레오폴드 되시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D는 레건이 레오폴드를 비판하는 내용이네요.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 개체가 지닌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데 침해해 라고 강구한다. 얘기할 수 있겠죠. 얘는 레오폴드는 전체주의고 레건은 개체주의니까요. 정답이네요. F 보겠습니다. 레오폴드가 베이컨을 비판하는 내용이네요. 인간은 자연과 동물을 삶에 필요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그랬는데 베이컨은 인간중심주의자니까 간과하지 않겠죠. 틀렸네요. A, C 보겠습니다. 베이컨과 레오폴드가 레건을 향해서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이성적 사회 능력이 없는 존재도 내재적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간과한다 돼 있는데 레건도
이성적 사유 능력이 없는 존재, 즉 이성적 사유 능력이 있는 존재는 인간이고 인간 이외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재적 가치가 일부 동물까지는 레건도 있죠. 그래서 있음을 간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BD입니다. 레건이 베이컨과 레오폴드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도덕적 무능력자라고 해도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한대요. 베이컨은 이런 얘기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B는 맞겠지만 레오폴드는 생태계까지가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간과한다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D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번 B인데요. 레건이 베이컨을 비판하고 그리고 레오폴드가 베이컨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생명 공동체에 대한 존중은 인간의 도덕적인 의무임을 간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명 공동체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를 하려면 생명 공동체를 중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레건은 생명 공동체가 아니죠. 생명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레건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없죠. 레건은 개체 중심주의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갑을 보시니까 형벌은 정언명령이고요. 죄와 범죄의 동등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살인자에게는 사형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칸트 선생님이 되실 것 같고요. 을을 보시면 형벌은 공리의 원리 강조하시고 있고요.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고 범죄자가 사회 전체를 격분시키기에 충분한 경우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적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카리아는 아니시죠. 이거 벤담이고요. 공리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가 나오시면 베카리아는 아니고 벤담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베카리아 선생님이 나올 수 있으려면 베카리아 선생님의 주장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공리주의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면 이거는 벤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병씨 보시겠습니다. 형벌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형벌의 남용은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하며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이 범죄 억제에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카리아 선생님이 여기 두 번째 문장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형벌의 남용을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형벌을 남용해서는 안 돼서요. 인간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인간을 조금 존엄성을 감안해서 형벌을 집행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상가가 베카리아 선생님이 계시죠. 베카리아가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갑은 칸트고요. 을은 벤담이고요. 병은 베카리아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형벌의 목적을 범죄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두어야 되는가? 그러면 칸트 선생님은 동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벤담이나 베카리아 선생님은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은 모두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예방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니은 보복뿐만이 형벌에서의 공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그러면 역시 칸트가 동의할 말이고요. 두 사람은 보복법이 아니라 예방 목적으로 예방의 효과가 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C 보겠습니다. 살인자에 대한 형벌은 공리를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되는가? 라고 한다면 두 사람, 베카리아와 벤담이 모두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둘 다 맞다라고 해야 될 거고요. 칸트 선생님은 공리주의 입장이 아니니까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A는 틀렸고 B는 맞았고 C도 틀렸고 리을 보겠습니다. 형벌은 범죄 예방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도록 제정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베카리아가 맞겠죠. 벤담도 맞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D에 들어갈 말을 고르면 되기 때문에 칸트나 벤담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벤담은 뭐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칸트는 아니죠. 칸트는 응분의 처벌이라고 보셔야 되니까요. 효과를 고려해서 형벌을 해야 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사회가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조직되고 통치된다면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부가 빈약하다고 해서 그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 수 없는 경우는 없다. 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질서정연한 사회와 고통받는 사회의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는 천연자원의 유무가 빈곤이 아니라 정치 문화, 정치 덕목과 같은 정치 체계에 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회들은 정치 문화 정들을 결핍이 있기 때문에 질서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는 롤스의 입장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1번입니다. 빈곤한 개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원조만이 도덕적 의무냐라고 본다면 이거는 롤스가 아니죠. 복지와 관계없이 정치 체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2번이요. 원조의 목적은 빈곤국의 물질적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물질적 생활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정치적인 체제에 마련해 있습니다. 3번 천연자원이 부족한 빈곤국이어도 원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렇죠. 질서정연한 사회에는 빈곤국일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원조를 통해서 질서가 정연한 사회들의 복지 수준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죠. 이 복지 수준 자체가 목적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원조를 통해서 고통받는 사회들 간에 경제적 불평등을 해줘야 된다. 경제적 불평등은 전혀 롤스에서의 지원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입니다. 인류의 절반에게 족지를 채우고 여성들의 스스로의 책임 아래 각자 원하는 대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평등한 도덕적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정의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여성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여성 윤리를. 또한 여성의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여성의 뛰어난 능력을 사장시켜 버림으로써 사회 전체의 손실이 된다. 사회에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여성을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공리주의적인 맥락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것은 인류의 반이라 되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함으로써 고상하고 높은 수준 질적인 차이가 있네요. 그럼 질적 공리주의가 될 것 같고요. 개인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하고 사회 전체의 행복 또한 저해하는 행위다. 사회 공리를 떨어뜨린다 라고 보겠죠. 그러면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하신 분이니까 밀 선생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억이요. 여성의 권리와 자유의 인정은 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죠. 공리주의니까요. 여성의 능력을 사장시키는 여성의 차별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니은 여성의 능력에 따라서 도덕적인 권리의 분배를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성의 능력에 따라서 도덕적 권리를 분배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권리는 여성과 똑같이 평등하게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라고 보시고요. 디귿.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때 질 높은 쾌락을 느낄 수 있다. 그렇죠. 여성이 차별되지 않게 하게 되면 고상하고 높은 개인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게 되겠죠. 맞는 표현이고요. 리을 여성의 직업적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로 이어진다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행복이 증진하게 되는 거죠. 차별은 아니죠. 정답은 그래서 기억 디귿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입니다. 인간답게 살 뿐만 아니라 인간답게 죽을 권리도 지닙니다. 따라서 불치의 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의 요구가 있다면 의료진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 다만 연명치료 중단이 아닌 약물 투여와 같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환자의 삶을 단축시키는 것은 사람이 죽이는 것과 동일함으로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안락사를 반대하고 계시네요. 아닙니다. 의료진은 적극적인 조치 역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환자 자신의 어떤 방법으로 죽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명치료 중단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적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할 거냐 말 거냐 라고 하는 안락사의 범위를 선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국제 교류의 증대로 인해서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 간의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타 문화권의 사람들을 교류할 때 어떤 자세를 지녀야 될까? 서양의 어떤 사상가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모든 인간이 지닌 환대의 권리를 강조하셨다. 환대란 이방인이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로 요 말 하신 분은 칸트네요. 칸트.
칸트로 이방인이 다른 나라 땅에서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한 그 나라는 이방인을 적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환대를 이방인에 대한 자선이 아닌 이방인의 권리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방인이 방문한 거나 그와 교류할 때 보편적인 인격 존중의 관점에서 그를 대우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타 문화권의 사람들과 교류할 때 이 세상과의 주장을 상기하여 환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칸트의 주장, 보편적인 인권을 강조하는 칸트의 주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이방인은 어떤 경우에도 환대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아까 여기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이고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적으로 간주되지 않는 이상, 여기 있네요.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한, 나쁜 짓을 하지 않는 한 환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라서 어떤 경우도 라고 하면 잘못된 것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니은 이방인에 대한 배려는 인류의 보편적인 의무다. 그렇죠. 인류의 보편적인 인격 존중의 관점이다. 보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디귿 이방인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죠. 공부하고 똑같은 말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척은 그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보편적인 목적인데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디귿 리을 니은 디귿 디귿이라고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보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분배는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은 마르크스밖에 없죠. 모든 생산수단이 공유된 생산수단의 공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 없어져야 되고요. 개인의 노예 상태가 사라지고 노동이 기본적인 욕구로서 인간의 자아를 실현하게 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마르크스가 맞네요. 을 보시겠습니다. 분배에서의 정의로운 것은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성, 당사자들의 동등하지 않음에도 동등한 몫을 분배하게 되면 싸움과 불평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보시네요. 기하학적 비례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리스토텔레스 이죠. 병 보시면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는 사회적인 가치이고요. 사회적인 가치랍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맥락과 무관하게 평가되지 않고 사회적인 상이한 맥락에서는 상이한 가치를 기준으로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왈처 선생님이 되시겠네요. 왈처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필요에 따른 분배의 실현을 위해서 개인의 사축권을, 소유권을 보장해야 된다가 아니라 모든 생산 수단을 공유해야 되겠죠. 개인의 사유재산을 폐지해야 됩니다. 2번, 사회에서 재화는 각자의 가치와 무관하게가 아니라 가치에 따라서 분배해야 되죠. 동등하게도 아닙니다. 3번, 필요에 따라 복지의 자원을 분배하는 것은 정의로운 분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왈처 선생님은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교육이면 교육, 정치 권력이면 정치 권력, 경제면 경제 이렇게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하는데요. 복지를 분배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분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4번, 갑을 재화에 균등하게 분배하여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은 그 가치, 비례한 가치에 따라서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불평등을 허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설명이고요. 마르크스 선생님의 경우도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이지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건 둘 다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 갑을병 모든 사회적 가치는 실질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분배해야 된다. 결국에는 지금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분배하라는 거니까 갑은 맞고 을병은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시겠네요. 15번 보겠습니다. 자연법은 신의 영원한 법, 영원법이네요. 영원법을 반영한 자연적 성향에 따라서 자연법이 나오네요. 그 원리는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 라는 것이 가장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여 자연적 사실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법칙을 이끌어낼 수 있답니다. 이분은 신을 인정하시면서 자연법 사상가인 아퀴나스 선생님이 되시겠네요. 나를 보시면 도덕적인 인간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진화한 산물로서 이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것만 도덕의 어떤 산물이라는 거죠. 보편적인 인간도 인간이 번식에 성공하고 집단의 협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절충 방안에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도덕이라고 하는 건 진화한 산물이다. 진화윤리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볼게요. 도덕은
도덕은 개인의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형성한 자율적인 규범이다라고 했는데 도덕은 영원법에서 비롯된 것이고 자율적 규범이 아니라 그 신의 명령을 따르는 규범을 이야기하고 있죠. 잘못된 설명입니다. 2번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자연적 성향은 자연법에 반영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자연법이니까 인간과 동물 둘 다 자연의 어떤 성향에 따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영되지 않는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자연법 사상가니까요. 3번 도덕은 과학을 통해 입증될 수 없는 선험적인 영역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선험이라고 하는 말은 경험 이전에 라는 뜻이에요. 근데 과학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진화윤리학이죠. 그러니까 과학을 통해서니까 경험적 사실이라고 보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틀렸습니다. 4번 인간 존중의 사상은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진화한 산출된 것이다. 그렇죠. 진화윤리학에서 인간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진화했기 때문에 나타난 거다. 이런 이야기죠. 5번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도덕은 실제 하는 보편적 규범이다 라고 봤을 때 나는 그렇지 않죠. 나는 진화의 어떤 결과일 뿐이고 그것이 아닌 나머지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정답은 4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가를 볼게요. 실천 이성은 우리가 행복에 대한 모든 욕구를 포기할 것을 의욕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의욕하는 바는 오직 의무가 문제시될 때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것과 선한 사람을 만드는 일은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해서 이분은 의무, 실천 이성을 통해서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보시는 칸트 선생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A 볼게요. 입시에 도움을 받기 위해 그러면 일단 뭔가 수단이 돼버렸죠.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은 수단이네요. 그러면 칸트는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볼 것 같습니다. B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지만 돈을 빌리기 위해서 친구에게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을 한 것도 정언명령에 어긋난 거죠.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거짓말을 한 거니까요. 이분도 그러면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C 보겠습니다. 자신의 행복만을 중시할 뿐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무관심하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의무가 되는데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했다.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기억, A는 의무와 일치하는 행위라도 의무에서 비롯되지 않으면 도덕적 가치가 없음을 알지 못한다. 그렇죠. 의무와 일치하는 남을 돕는 행위를 했어도 의무에서 비롯되어야지만 도덕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니은 B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준칙이 보편화될 수 없음을 알지 못한다. 그쵸.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것은 보편적인 도덕 규범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디귿,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이타심을 발휘하는 것이 도덕적인 원리다라고 했는데 칸트는 공감 능력이 도덕이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공감 능력은 일종의 자연적 경향성이 되거든요. 자연적 경향성,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감정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은 칸트에게서는 도덕적인 어떤 원리가 될 수가 없죠. 틀렸습니다. B와 C는 실천 이성의 명령과 행복의 원리가 항상 대립하고 있음을 라고 돼 있는데 여기 첫 번째도 보면 우리가 행복에 대한 모든 요구를 포기할 것을 의욕하는 게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대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죠. 정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말로써 얘를 비난하면 자신을 해친다 하고 인의로서 행할 수 없으면 자신을 포기한다 라고 한답니다. 이는 사람의 편안한 집이고 의란 사람의 올바른 길이고 편안하게 살 집을 비워놓고 살지 않으면 올바른 길을 버리고 나가지 않으니 슬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도덕, 인의 뭐 이런 걸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 인의 그러니까 유교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시겠죠. 나를 보시면 말이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천지를 비바람도 하루 종일 내리지 못하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라고 해서 자연을 본받는 거다라고 보는 거니까 도가 사상이고요. 이 말 자체를 하신 분이 노자이시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면 도가 사상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한번 꼼꼼하게 잘 봐주시고요. 1번 타고난 도덕성을 발휘하여 타인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유교는
타인에 대한 사랑, 타고난 도덕성 요걸 강조하시죠. 그러니까 요거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 타인과 관계에서 자신의 이익보다 의로움을 추구해라. 그렇죠. 견리사의 살신성인 이렇게 얘기하니까 산실성인을 얘기하니까 의로움을 추구해야 된다. 맞습니다. 3번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여 인의의 도덕규범을 실천해라. 그러면 요거는 육아사상과 가까운 글이 되겠죠. 그래서 도가라고 보시면 잘못된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만물의 근원인 도에 따라서 무의의 덕을 함양해라. 그러면 도가사상이 맞고요. 5번 사욕을 버리고 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사욕을 버린다라는 것은 나쁜 욕심을 버린다는 거니까 쓸 수 있는 말이고요. 덕을 실현해라 라고 할 때 이 덕이 유교에서의 덕과 도교에서의 덕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덕이라고 표현한 건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니까 대명사로서의 덕이니까 괜찮은 표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도나 덕이라는 표현은 유교와 도가가 둘 다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정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갑을 보시면요. 어느 정도 자유로운 국가 내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 발생하고 시민들의 다수가 갖는 정의감과 사회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음을 선언하는 게 시민불복종이다. 그러면 이분은 롤스 선생님이 되시겠죠. 을시 보시면 시민불복종은 도덕적으로 그른 것을 중단시켜서 민주적인 의사를 복원하려는 시도다. 민주주의 때문에 하는 거다. 이때 중단시키려는 악의 구애와 불복종 행위로 인한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도를 저울질해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손해와 이익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공리주의적인 맥락이죠. 싱어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기억력, 시민불복종은 비민주적 권위에 저항하는 합법적인 행위다라고 했는데 시민불복종을 롤스는 위법하다라고 하죠. 법의 경계선 밖에 있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보죠. 니은 시민불복종은 공공의 정의관 맞죠? 호소하여 정치 체계를 변형하는 건데 정치 체제를 변형하는 게 아니라 정치의 정책들을 바꾸는 거죠. 잘못된 표현입니다. 체제는 유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법의 충실성, 법의 안정성은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롤스의 입장입니다. 디귿입니다. 시민불복종은 성공 가능성과 불복종 행위의 영향을 고려해야 해서 맞죠. 성공 가능성 고려해야 되고요. 결과 고려해야 됩니다. 맞네요. 리을 시민불복종은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는 거다. 그렇죠. 롤스에게 있어서의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이 정의의 원칙에 합당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싱어 역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복원하려는 시도를 시민불복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맞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네요. 19번입니다. 기업인들의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면서 이 말 중요한 말입니다. 요걸 자꾸 여러분들이 잊어버릴 수 있는데 요걸 좀 잘 기억해 주세요. 게임의 규칙은 준수해야 됩니다. 주주들의 최대 이익을 실현하는 것 외에 다른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니까 그러지 말아라. 요것만 해라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프리드먼 선생님 같은 그런 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업 윤리죠. 을을 보시면 기업이 법률적 책임 외에 아까 여기 게임의 준수랑 같은 표현이고요. 환경보호, 사회, 공헌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때 기업에 대한 소유자의 신뢰를 높여서 이윤 추구에 도움이 된다. 요거 보겔과 에로우 같은 사람들이 공익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공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방법도 허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게임의 규칙은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도 이러면 안 되겠죠. 2번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 기업의 이윤 창출에 기여한다. 그렇죠. 장기적인 이윤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3번 갑은 을과 달리 기업의 공익을 위한 활동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갑은 주주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만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갑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4번 을은 갑과 달리 기업의 설립 목적은 공공선의 증진이라고 보는데요. 갑이 됐건 을이 됐건 기업의 목적은요. 기업의 이윤 창출입니다. 이윤 창출.
그러니까 요거는 둘 다 해당되지 않는 설명이니까 틀렸고요. 5번. 가불은 기업의 자선활동이 자유시장에 왜곡시키는 행위다라고 보는데 기업의 자선활동을 강요하는 것이 가분 왜곡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을은 자선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역시 해동할 수가 없는 이야기네요. 정답은 2번이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이렇게 구분을 하시네요. 그러시면 이분은 갈퉁 선생님이 되실 것 같죠? 갈퉁 선생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을을 보시면 연맹, 평화 연맹이 있어야 되고요.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하나의 전쟁이 아니라 모든 전쟁을 종식시켜서 영구 평화를 이룩해야 된다라는 칸트 선생님에 대한 설명이겠네요. 기억 보죠. 적극적 평화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사라진 상태라고 보았죠. 맞습니다. 니은 모든 폭력의 제거는 비폭력적인 수단. 맞습니다.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죠. 을은 영구적인 평화는 자유로운 공화정 체제에 맞습니다. 연방에 기초하는 거죠. 리을 모든 전쟁을 소멸을 위해서 공화국은 그렇지 못한 나라를 합병하여 그러면 개별 국가의 주체성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칸트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음은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전쟁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완전한 평화를 실현할 수 없죠. 그렇죠. 전쟁이 소멸된 것만으로도 이렇게 된다라고 보지 않죠. 평화를 유지한다라고 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맞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갈퉁에게 있어서의 전쟁은 물리적인 폭력에 해당되는 건데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간접 폭력에 해당되는 구조적인 폭력이나 문화적인 폭력도 없어져야 되는 거고요. 칸트 선생님도 전쟁을 일어나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확정조항이나 예비조항 같은 것들이 또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만으로는 볼 수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해봐 주시고요. 내가 맞은 내용도 문제도 그게 실제로 내가 알아서 맞은 건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푸실 때 그냥 문제의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문제를 풀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여러분이 개념을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습으로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